조성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오랜 친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권 씨가 25년 전에 그 아이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너는 아느냐? 서건식의 손끝이 잔을 쥔 채로 굳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서늘하게 지나갔습니다. 성준아, 그건 왜 지금 와서 묻는 거냐? 조성준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 사진이 자꾸 낯이 익어서 그래. 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어. 25해 전 어느 도로 위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졌던 7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 옮긴 이름 모를 손길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성준은 어째서 그날의 이야기가 자꾸만 남의 일 같지 않았을까요? 조성준은 오랜 친구 서건식과 마주 앉은 자리를 쉬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재무팀 결제가 갑자기 전자방식으로 바뀐 이야기를 나누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성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며칠 전 세입자로 든 고결의 방에서 우연히 보았던 사진 한 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액자 속 한순철의 얼굴이 자꾸만 낯이 익어 그날 밤부터 잠을 설쳐온 터였습니다. 조성준이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권 씨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 서건식이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들었습니다. 조성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야. 25년 전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너는 아느냐? 서건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거쳤습니다. 조성준은 상대의 표정이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왜 이 물음에 이토록 매달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결의 친아버지가 세상을 뜬 해와 그때 아이의 나이를 하나씩 되짚어 볼수록 난찍던 사진의 정체가 조성준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말이다. 조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얼굴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꾸 아는 얼굴 같단 말이지. 서건식은 잔을 만지작거릴 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준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짚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그래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권 씨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의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건식은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며 어쩌면 이 사람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침묵이 흘렀고 조성준의 물음은 허공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성준은 문득 며칠 전에 그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지 선정 자료를 전하러 고결의 방에 들렀다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하나에 눈길이 멎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사진 속 인물이 친아버지 한순철이라며 강수토건 1호 장학생으로 대학을 마치고 10년을 근속한 각별한 직원이었다고 담담히 일러주었습니다. 조성준은 겉으로는 부자가 닮아서 그런 모양이라며 웃어넘겼지만 그 얼굴이 남긴 여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보는 건지도 모르지. 조성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권 씨가 그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 밤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 마치 오래전에 내가 잊고 지낸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단 말이다. 서건식은 그 말에 잔을 쥔 손에 슬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25해나 지난 그날의 일을 왜 자신이 이제 와 이렇게 붙들게 됐는지 조성준은 그 까닭조차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물음을 시작한 이상 결코 도중에 멈출 수 없으리라는 예감만은 또렷했습니다. 서건식은 오랜 친구의 물음 앞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5해 전이라는 말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자신 역시 그 시절의 무게를 홀로 지고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준아. 서건식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니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그는 잔에 남은 술을 한 번에 비우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친구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건식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서랍 깊이 넣어둔 일들이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사고, 그 무렵 자신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안고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성준이 무심코 던진 물음이 하필 그 시절을 정확히 건드린 탓에
서건식은 좀처럼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서건식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그때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지. 그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지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조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급하게 답을 달라는 게 아니야. 네가 아는 게 있으면 뭐든 좋으니 나중에라도 꼭 좀 알려주라. 그의 목소리에는 부탁이라기보다 간청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건식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서야 이 친구가 얼마나 진심으로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알았다. 시간을 좀 다오. 서건식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서류며 수첩이며 남아있는 게 있을지 찾아볼 테니. 조성주는 그 말에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도 친구의 낯빛이 유난히 어두운 것이 못내 걸렸습니다. 서건식은 잠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찾느라 옛 기록을 뒤지던 시절, 그때 자신이 마주쳤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무게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랜 친구 조성준에게조차 서건식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준아. 서건식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 일을 알아서 뭘 하려고 그러냐? 좋은 기억도 아닐 텐데 굳이 들춰서 뭐가 나아지겠냐? 조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아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그 단호한 대답에 서건식은 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성준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권씨가 무엇이든 알게 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라. 부탁이다. 서건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오랜 친구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각자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무게의 돌 하나가 새로 얹혔습니다. 서건식은 홀로 남아 자신이 이제부터 들춰야 할 그 시절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를 가늠하며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결은 요즘 점심시간을 아껴 쓰고 있었습니다. 짧은 틈을 쪼개어 관공서에 들러 정보공개 청구서를 마저 접수하고 퇴근한 뒤에는 검찰 쪽 자료까지 알아보러 발품을 팔았습니다. 25해 전 아버지 한순철이 세상을 떠난 그 교통사고의 진실을 이번만큼은 끝까지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청구 창구 앞에 선 고결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고 자료가 보관 기한을 넘겨 이미 폐기됐다는 답만 돌아온 터였습니다. 그래도 고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길이 있겠지요. 그는 창고 직원에게 정중히 서류를 건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흐릿한 조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결의 머리는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사이렌 소리, 저편에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의 그림자, 그리고 도무지 또렷해지지 않는 얼굴들. 그것이 사고를 낸 운전자였는지, 경찰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는지 고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장면이 자꾸만 되살아난다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고결은 조은혜에게 짧게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은혜 씨, 오늘도 별 소득은 없었어요. 그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씩은 가고 있으니까요. 조은혜는 그 말투 속에 감춰진 지친 기색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팀장님. 조은혜가 조심스레 그를 불렀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잖아요. 고결은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끝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조은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청사 계단을 내려오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꿈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다 기억나는데 유독 그날의 현장만 완벽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채워넣는 일이 이토록 아플 줄은 고결도 미처 몰랐습니다. 검찰 자료를 알아보러 간 곳에서도 돌아온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단순 교통사고라 따로 남아있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결은 몇 번이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담당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혹시 다른 경로가 있다면 알려달라 부탁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깨가 무겁게 처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결의 각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가셨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손에 든 접수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은혜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워진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조은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잖아요. 고결은 그 말에 오래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조은혜는 고결이 무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요. 그렇게 다독이면서도 정작 자신도 남몰래 도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은혜는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 조이에게 오래된 사고 기사를 다시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조이야, 2001년 5월 16일에 일어난 교통사고 기사 한 번만 더 찾아봐줘. 조은혜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지난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데다 단순 교통사고라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이는 개발자인 조은혜를 엄마라 부르며 잔잔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홀로 애쓰는 그 마음이 화면 너머의 목소리에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자료가 없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조은혜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길은 어딘가에 반드시 나 있을 거야. 그날 밤 조은혜는 악몽에 시달리는 고결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고결이 무언가에 쫓기듯 신음하자 조은혜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아무데도 안 가요. 그 나직한 속삭임에 고결의 숨결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잠든 고결이 문득 눈을 뜨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혜 씨, 자고 일어나면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조은혜는 웃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언제나 옆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아주 낮은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고결은 그 목소리에 기대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슬 내린 공기 속에서 조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어흥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고결은 그 말에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깡총이. 고결이 그를 다정한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좀처럼 말로 다 못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의 팔짱을 끼며 걸음을 맞췄습니다. 있잖아요. 조은혜가 걸으며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별을 보면서 그랬죠. 이미 사라진 별도 우리가 바라보는 한 여전히 거기 있는 거라고요. 팀장님, 아버지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어딘가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고결은 그 말에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감정을 절제하던 그였지만 조은혜 앞에서만은 마음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은혜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져요. 고결이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인데 말이지요. 조은혜도 마주 웃었습니다. 무거운 시간을 함께 지나는 사이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이 사람의 잃어버린 하루를 어떻게든 함께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하루의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곁을 지키는 일만은 결코 놓지 않겠다고 조은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민호는 요즘 부쩍 자리를 비우는 고결이 못마땅했습니다. 세 번째 경합 준비로 온 팀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결이 그 자식은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는 혼잣말로 투덜대다 마침 사무실로 돌아온 고결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고 팀장. 고민호가 짐짓 엄한 얼굴로 그를 불렀습니다. 3차 경합이 코앞인데 요즘 왜 이렇게 자리를 자주 비워? 무슨 일 있는 거야? 고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에게 이 일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그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고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실은 아버지 사고 기록을 찾고 있어요. 고민호의 얼굴에서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친아버지 사고 말이에요. 25해 전 일인데 제가 그날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렸거든요. 고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민호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형제가 된 지 25년이 지나도록 동생이 그날의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그걸 지금껏 혼자 안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결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고결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그날이 꿈에 나와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고민호는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홀로 견뎌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고민호는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경합 준비는 내가 어떻게든 메꿔볼 테니까 너는 그 일이나 제대로 해. 고결이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고민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형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됐고 가서 할 일이나 해. 그 무뚝뚝한 말투 뒤에 감춰진 마음을 고결은 알아차렸습니다. 고민호는 잠시 후 다시 동생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이 너 그날 일을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야? 고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건 다 나는데 유독 사고 현장만 새까매요. 최근에야 꿈에서 아버지 마지막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정도예요. 고민호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그 충격의 기억까지 지워야 했던 동생의 지난 세월이 새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 어린 게 그렇게 됐을까? 고민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문득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좀처럼 말문을 열지 않던 어린 고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형제로 지낸 세월이 25년인데 정작 동생의 가장 깊은 상처는 이제야 마주하는 셈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형. 고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민호는 대꾸 없이 등을 돌렸지만 그 뒷모습에는 동생을 향한 오랜 애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서 할 일이나 잘해. 경합에서 지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무뚝뚝한 으름장이었지만 고결은 그 말이 응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은 말없이 동생의 걸음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라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그 걸음이 부디 좋은 곳으로 이어지기를 고민호는 조용히 바랐습니다. 조성준과 서건식은 요즘 부쩍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두 사람의 관심은 고대치의 재무 결제가 갑자기 전자방식으로 바뀐 대목에 쏠려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비서실에서 잔뼈가 굵어온 두 사람이었기에 그 석연찮은 변화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그 뒤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권 씨가 아무래도 이상해. 조성준이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제 라인을 통째로 바꿔놓으니 재무팀 서류가 통 올라오질 않아. 회장님 체제에서 한 부서만 이렇게 예외를 두는 게 말이 되냐? 서건식도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뜻이지. 비자금이라도 빼돌리는 거 아닌지 잘 봐야겠다. 두 사람이 부쩍 자주 머리를 맞대자 고대치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척했지만 조성준을 대하는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조비서, 요즘 서 실장하고 자주 붙어 다니던데. 고대치가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는 건가? 조성준은 태연히 받아쳤습니다. 오랜 친구끼리 얼굴 좀 보는 거지요.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대치의 시선은 쉬이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성준의 동선을 은근히 캐물었고 조성준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하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고대치가 자리를 뜨자 서건식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확실히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리가 없지. 조성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감추는 게 하나가 아닐지도 몰라.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는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팽팽함이 조용히 감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하루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감춰진 것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문득 자신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재무서류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건식은 자리를 뜨기 전 조성준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성준아, 저번에 물어본 그 아이 일 말이다. 아직도 마음에 걸리냐? 조성준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리다 마다.
도무지 떨쳐지지가 않아. 서건식은 그 말에 무언가를 삼키듯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찾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짧은 대답이었지만 조성주는 친구의 목소리에 담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조성주는 홀로 서재에 앉아 고결의 방에서 본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낮 동안 고대치의 뒤를 캐는 일에 매달리다가도 문득 그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액자 속 한순철의 눈매, 그 반듯한 이마가 자꾸만 아득한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조성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이 60이 넘도록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춰진 진실이 회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조성준의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 예감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언젠가는 자신 앞에 또렷한 얼굴로 나타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건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서류철과 낡은 수첩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조성준에게 무엇이든 알아봐 주겠노라 약속한 뒤로 그는 밤마다 옛 기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를 넘길 때마다 먼지가 풀썩 일었고 그 속에서 25해 전의 시간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무렵 서건식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느라 곳곳에 옛 기록을 훑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자료들 가운데 한 도로에서 벌어진 밤의 교통사고에 관한 기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속 차량이 사람을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건식은 그 대목에서 오래 손을 멈추었습니다. 기록을 더 읽어내려가던 서건식의 눈길이 한 문장에 멎었습니다. 사고 직후 도로에 방치돼 2차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던 어린아이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안아 옮겨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넘겼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서건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격자가 누구였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건식은 안경을 고쳤으며 그 몇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캄캄한 도로 위에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라도 있었다면 그 아이마저 무사하지 못했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누군가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 서건식은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해가 지나도록 그 목격자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름 모를 손길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건식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눌러온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지나온 일들, 그리고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안고 온 무게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고 눈앞의 기록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랜 친구 조성준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뒷이야기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서건식은 문득 오래전 고결의 친아버지 기일에 그 납골 땅을 홀로 찾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마음 한구석에 늘 갚지 못한 빚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움의 정체를 그는 오래도록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옛 기록을 뒤적이다 보니 지난 세월 자신이 짊어져 온 것들이 하나의 매듭으로 이어지는 듯한 서늘함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건식은 낡은 수첩을 다시 손에 쥐고 남은 페이지를 마저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 어딘가에 조성준이 찾는 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실마리를 끝까지 좇았을 때 무엇이 드러날지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서건식은 그 두려움을 애써 삼키며 밤이 깊도록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서건식은 옛 자료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무렵의 구급대 인계 기록에 남은 흔적을 어렵게 더듬어갔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온전히 남은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 가운데 목격자의 인상착의를 적어둔 짧은 메모 몇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더라. 서건식이 그 대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기록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옮긴 사람은 그날 이른 시간 그 도로를 지나던 젊은 남자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이름도 얼굴도 어디서 왔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건식은 그 몇 줄을 손끝으로 짚으며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25회 동안 아무도 들춰보지 않았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메모가 지금껏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진실의 실마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몇 줄을 놓치면 다시는 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종이를 조심스레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 서건식은 그 표현을 곱씹었습니다. 그 시절 그 도로 근처에는 큰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 길을 작업복 차림으로 지날 만한 사람이라면 그 현장과 무관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서건식의 머릿속에 문득 어떤 얼굴 하나가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섣불리 짐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건식은 안경을 벗고 눈두덩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조성준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은 이 실마리를 그대로 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한 뒤에 말해야 할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어설픈 짐작을 꺼냈다가 오랜 친구의 마음을 공연히 흔들어 놓을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기록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서건식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렴풋한 느낌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보자. 서건식은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서건식은 창가에 서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라는 그 짧은 묘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시절 그 도로 근처를 그런 차림으로 지날 사람이라면 자신이 아는 얼굴 가운데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서건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짐작을 함부로 키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건식은 오래전 함께 일했던 옛 동료 몇 사람의 연락처를 조심스레 뒤졌습니다. 그 시절 그 도로 사정을 알만한 사람, 혹은 그 무렵 구급대 쪽 일을 기억할 만한 사람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실마리 하나를 붙든 이상 서건식은 이 일을 어중간하게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짚으며 내일 다시 이 길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서건식은 조성준을 조용히 불러 그 무렵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옛 기록에서 찾은 몇 가지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도로에서 아이를 안아 옮긴 사람이 있었다는구나. 서건식이 말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는데 그 뒤로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조성준은 그 이야기를 듣던 중 문득 낯선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작업복, 이른 아침의 도로, 멀리서 울리던 사이렌 소리. 서건식의 말이 이어질수록 조성준의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겪은 일을 다시 듣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성준아, 너 왜 그러냐? 안색이 안 좋다. 서건식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조성준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 말을 하는 조성준 자신도 어째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잊은 줄로만 알았던 조각들이 순서도 없이 조성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 그리고 저 멀리서 다가오던 붉은 불빛. 그 어느 것도 또렷하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조성준의 마음을 서늘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권씨가. 조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정확히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서건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사고가 있었던 도로의 이름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지명을 듣는 순간 조성준의 표정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그 이름이 그의 아득한 기억 속 어느 자리를 정확히 두드렸습니다. 조성준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토록 자신을 뒤흔드는지 그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 꿈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정체 모를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서건식은 조심스레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성준아, 혹시 말이다. 그 시절에 너 그 근처 공사 현장 쪽으로 다닌 적은 없었냐? 조성준은 그 물음에 흠칫 놀란 얼굴이 됐습니다. 그건 왜 묻는 거냐? 서건식은 얼른 말을 거두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 무렵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조성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구나. 서건식은 그런 친구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성준이 자리를 뜬 뒤에도 서건식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찾던 그 목격자가 지금 막 자리를 뜬 오랜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건식의 마음속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조성준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던 그의 머릿속에 오래 묻혀있던 장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던 어느 이른 아침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성준은 아직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한참 전이었고 이곳저곳 발로 뛰며 고단하게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조성준은 도로 한복판에 벌어진 사고 현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차와 흩어진 파편들, 그리고 그 곁에 홀로 남겨진 작은 아이 하나.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도로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달려오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아찔한 자리였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 순간 조성준은 앞뒤를 잴 겨를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도로 위에 남겨진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전한 갓길로 부랴부랴 옮겼습니다. 아이의 몸은 작았고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이를 갓길로 옮기고 곧이어 도착한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긴 그 순간까지는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 뒤가 흐릿하게 끊겼습니다. 조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기억이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조성준 자신도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뒤늦게 만들어낸 헛된 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여느 꿈과 달리 지나치게 생생했습니다. 아이의 떨림, 젖은 아스팔트의 감촉, 멀리서 다가오던 사이렌 소리까지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 또렷했습니다. 조성준은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밤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째서 지금 와서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억이 서건식이 들려준 그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다는 예감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문득 조성준의 머릿속에 갓길로 옮긴 아이의 겁에 질린 두 눈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작은 얼굴이 어쩐 일인지 요즘 자꾸 눈에 밟히던 고결의 방 사진 속 어린 소년과 겹쳐졌습니다. 조성준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겹쳐진 두 얼굴은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조성준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차마 그 다음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그리고 그날의 그 도로가 자신이 짐작하는 그것이라면 이는 결코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성준은 밤새 그 자리에 앉아 흐릿하게 끊긴 기억의 뒷부분을 어떻게든 이어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조각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렵 고결은 관공서 자료실에서 오래 기다린 끝에 담당자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번 발길을 돌려야 했던 터라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낡은 사건철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오며 오래된 자료 가운데 관련이 있어 보이는 한 귀퉁이가 남아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25회 전 그날의 사고가 짧은 문장들로 적혀 있었습니다. 밤길에 과속 차량이 사람을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다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한순철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류를 더 읽어내려가던 고결의 눈길이 한 대목에서 멎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목격자가 도로에 남겨진 아이를 안아 도로 밖으로 옮긴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했다는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고결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 도로에 남겨졌던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혼자가 아니었네요. 고결이 저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껏 그는 그날의 사고를 아버지를 잃고 홀로 버려진 캄캄한 기억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함 속에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이름 모를 누군가의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결은 그 몇 줄의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목격자. 그 5글자가 이토록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도로 위에 홀로 남겨진 7살의 자신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 뒤이어 자신마저 그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고결은 그날의 사고를 원망과 상처로만 기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의 한 구석에 감사의 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고결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고결은 그 자리에 오래 서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그날의 조각들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저편에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의 그림자,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옮겨지던 감각. 지금껏 아무 의미 없이 흩어져 있던 그 조각들이 이 기록 한 줄과 만나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결이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안타까운 얼굴로 워낙 오래된 데다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아 쉽지 않을 거라 답했습니다. 고결은 그래도 서류를 소중히 갈무리에 품에 안았습니다. 이름 모를 그 손길을 언젠가 반드시 찾아 늦었더라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고결의 가슴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결은 관공서에서 찾은 그 기록을 조은혜에게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고 고결은 품에 안고 온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은혜 씨, 오늘 이런 걸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그 대목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팀장님을 누가 구해준 거예요? 고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날 도로에 남겨진 저를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대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조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결의 마음속에서는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살렸는데 저는 그걸 25해 동안 몰랐어요.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못했고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요. 조은혜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팀장님. 조은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실마리가 남아있으니까요. 그 말에 고결의 얼굴에 옅은 빛이 돌았습니다. 조은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결은 오래 망설이던 마음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찾게 되면요.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은혜 씨도 만났다고요. 그 말에 조은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조은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기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반듯한 어른으로 자랐다는 걸 알면요. 고결은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원망의 자리로만 남아있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 조금씩 다른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요, 팀장님이 그날 살아남아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팀장님을 영영 못 만났을 거잖아요. 고결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늦도록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름 모를 은인을 어떻게 찾을지, 어떤 실마리부터 쫓아야 할지 함께 궁리했습니다. 고결은 문득 이 무거운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조은혜 역시 이 사람이 잃어버린 하루의 끝에서 부디 좋은 얼굴을 만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건식은 실마리를 더 좇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옛 동료와 그 시절 구급대 쪽 사정을 기억할 만한 사람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넣었습니다.
목격자의 인상착의를 조금이라도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옮긴 사람 말입니다.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서건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단편적이었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자 흐릿하던 그림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나이대는 그리 많지 않은 젊은 남자였고 체구는 다부진 편이었으며 그날 이른 아침 작업복 차림으로 그 도로를 지나던 사람이었다는 것. 서건식은 그 특징들을 낡은 수첩에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를 맞춰갈수록 서건식의 손이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나이대, 체구, 그날 입었던 옷차림. 하나씩 짚어갈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 사람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벗, 조성준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서건식은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겹치는 세부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서건식의 짐작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절 조성준은 아직 젊었고 이곳저곳을 발로 뛰며 살아가던 형편이었습니다. 그 무렵이라면 이른 아침 작업복 차림으로 그 도로를 지나는 일도 얼마든지 있었을 법했습니다. 서건식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이를 구한 게 정말 성준이란 말인가. 서건식은 낡은 수첩을 손에 쥔 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그 이야기를 듣던 조성준이 유독 낯빛이 흔들리던 것도 그 도로의 이름을 듣고 크게 동요하던 것도 이제 와 돌이켜보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성준 자신은 그날의 일을 오래전에 잊고 지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서건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짐작이 맞다면 오랜 친구가 25해 전 그날 지금 한 집에 새들어 사는 그 청년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인연의 무게 앞에서 서건식은 쉬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기묘한 우연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서건식은 손에 쥔 수첩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일 조성준이 정말 그날의 그 목격자라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단지 오랜 궁금증을 푸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집에 얽혀 살아가는 두 집안의 인연이 25해 전 그 캄캄한 도로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서건식은 그 무게를 가늠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건식은 오래 고심한 끝에 조성준을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짐작을 확인하려면 그날 조성준이 겪은 일을 직접 들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무겁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드러날지 서건식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서건식은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조성준을 조용한 자리로 불러앉혔습니다. 두 사람만 마주한 그 자리에는 여느 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서건식은 한참을 뜸 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부탁이 하나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조성준은 친구의 낯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건식은 그동안 옛 기록에서 찾아낸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해 전 그 도로에서 있었던 밤의 사고, 도로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 옮긴 이름 모를 목격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준아. 서건식이 조성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절 그날 네가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다 무슨 일을 겪지는 않았는지 한번 천천히 떠올려봐 주겠냐? 그 물음에 조성준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붙들린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권씨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조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건식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젊은 남자가 작업복 차림이었다고 하더구나. 나이대며 체구며 자꾸만 옛날의 네가 떠올라서 말이다. 서건식이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조성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그를 괴롭히던 그 흐릿한 기억, 도로 위에 아이 품에 안아 옮기던 감각이 다시금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럴 리가, 그건 그냥 오래된 꿈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동요가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건식은 오랜 친구가 겪고 있을 혼란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자신 역시 이 진실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던가. 그는 조성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 그저 있는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만 말해보렴. 권씨가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냈냐? 조성준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서건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매달려서 묻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냐? 나도 옛날 서류를 뒤지고 뒤지다 겨우 실마리를 찾은 거야. 조성준은 그 말에 오랜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서건식 또한 숱한 밤을 홀로 앓았을 터였습니다. 조성준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았던 눈을 다시 뜨자 아득한 옛날의 풍경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젖은 새벽도로, 부서진 차, 그리고 그 곁에 홀로 남겨진 작은 아이. 조성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기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건식이 짚어준 그 길을 따라 조성준은 마침내 25해 전 그날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성준은 서건식이 짚어주는 정황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그때마다 흐릿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습니다. 이른 새벽 일을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벌어진 사고 현장을 마주친 순간 조성준은 앞뒤를 잴 겨를도 없이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아이가 있었어. 조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뒤에서 차라도 오면 큰일이 날 자리였지. 그의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손에 잡힐 듯 펼쳐졌습니다. 조성준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아 안전한 갓길로 정신없이 옮겼습니다. 기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그 뒷부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갓길로 옮긴 아이를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조성준은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아이를 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25해 만에 조성준의 눈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게 나였구나. 조성준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그 아이를 옮긴 사람이 다름 아닌 나였어.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건식은 말없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성준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고결의 방에서 본 그 사진 속 얼굴이 왜 그토록 낯익었는지 그 까닭이 이제야 또렷해진 것입니다. 그날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의 얼굴을 조성준은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 조성준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이 그날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러니 그 얼굴이 자꾸 낯익을 수밖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정체모를 무거움의 근원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고결이란 말이지. 조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내 품에 안겨있던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우리 은혜가 그토록 아끼는 그 청년이라니.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인연이었습니다. 서건식은 그저 말없이 친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서건식은 그런 조성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조성준은 오래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구한 그 어린아이가 25해가 지나 지금 한 집에 새 들어 사는 그 청년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그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기묘하고도 애틋한 인연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조성준은 한참을 자리에 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해 동안 무의식 어딘가에 눌러두었던 그 하루가 낯익은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래 잊고 지냈다는 사실이 도리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고 살 수가 있었을까? 조성준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서건식은 그의 잔에 조용히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구나. 너무 큰일을 겪으면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 기억을 저 깊은 곳에 묻어두기도 하는 모양이야. 조성준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조성주는 지난 세월 이따금씩 이유 모를 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무언가 갚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한 마음, 어딘가 매듭짓지 못한 일이 남아있는 듯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 정체 모를 감정의 뿌리가 바로 그날의 일이었다는 것을 조성주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조성준이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후련함과 뒤늦게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아릿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서건식은 그런 친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조성준의 어깨에서 오래 눌러온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자신이 아이를 안아 옮긴 것은 무슨 대단한 결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위험에 처한 아이가 있었기에 앞뒤 잴 것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그 인생을 여기까지 이어주었다는 사실이 조성준은 새삼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권씨가 고맙다. 조성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걸 영영 모른 채 살았을 거야. 서건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나야말로 네 덕에 오래 묵은 궁금증 하나를 풀었는걸. 두 오랜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조성준은 문득 지난 며칠간 자신을 괴롭히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낯익어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 정체 모를 불안에 서재를 서성이던 밤. 그 모든 어지러움이 실은 이 진실을 향해 자신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진작부터 이걸 기억해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구나. 조성준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서건식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성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결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만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성준은 오래 눌러온 무거움을 마침내 내려놓으며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건식과 조성준은 이 사실을 고결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꺼냈다가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국 고결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애둘러 전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낫겠지. 조성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 그날의 진실을 그토록 알고 싶어 하니까. 서건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와 숨길 일도 아니고 숨겨서도 안 될 일이지.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성준은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그 어린 게 이렇게 반듯한 어른으로 자랐구나.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옮긴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우리 은혜가 사랑하는 그 청년이라니. 조성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해 전 자신이 구한 아이가 이토록 곧고 단단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서건식도 마음이 벅차오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준아, 네가 그날 그 아이를 살렸으니 지금의 이 인연도 다 네 덕인 셈이다. 그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두 오랜 친구는 새삼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25해라는 긴 세월을 건너 그날의 일이 이렇게 지금과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는 미루지 말자. 조성준이 마음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어. 서건식은 그 말에 동의하며 조성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온 무거운 짐을 이제 함께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건식에게는 여전히 홀로 안고 가야 할 그 시절의 또 다른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친구의 낯빛에 스치는 그림자를 얼핏 보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안고 있는 그날의 무게가 있음을 조성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진다면. 조성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거면 나는 됐어. 지난 세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그날을 안고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구나. 서건식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기억마저 잃은 채
홀로 그 캄캄한 하루를 견뎌온 고결의 지난 세월이 두 사람 모두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고맙다, 권씨가. 조성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서건식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뒤늦은 진실을 그 아이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성준은 고결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떤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를 조용히 헤아렸습니다. 마침내 고결이 그날의 진실을 전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성준은 조심스레 그러나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5해 전 이른 새벽 도로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를 안아 갓길로 옮기고 구급대에 넘긴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결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원망할 대상을 찾아 헤매던 그의 마음이 뜻밖의 진실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을 살려낸 그 이름 모를 손길이 다름 아닌 조은혜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저를 구해주신 분이라고요. 고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네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나도 이렇게 오래 잊고 지냈구나. 미안하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결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하다니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고결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랜 원망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깊은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지금껏 고결은 그날의 사고를 아버지를 앗아간 저주받은 하루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캄캄한 하루 속에 자신을 살린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길이 지금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5해 전 그 손길이, 고결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네요. 그는 조성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조성준은 그런 고결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조성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날 살아남아줘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내가 더 고맙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5해라는 긴 세월을 건너 구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서건식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이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얻는구나.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결은 서건식을 향해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오랜 기록을 뒤지고 애써준 그 마음이 고결에게는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서 실장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결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결은 오래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곁에 이제는 감사라는 새로운 마음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품게 된 그 순간 고결의 마음속 오랜 상처 하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은 이 놀라운 사연을 조은혜에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밤하늘 아래 나란히 앉았고 고결은 오래 가슴에 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은혜 씨, 그날 저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그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조은혜는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씨 아버님이셨어요. 고결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은혜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빠가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고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해 전 그날 도로에 홀로 남겨진 저를 안아 옮겨주신 분이 다름 아닌 은혜 씨 아버님이셨대요. 조은혜의 눈에서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결은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의 첫 만남은요. 그가 조은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 놀이터가 아니라 이미 그 도로 위에서 시작됐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조은혜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의 인연이 실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어흥이를 구해준 거네요. 조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흥이를 영영 못 만났을 거잖아요. 고결은 그런 좋은 애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신기해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기엔 너무 깊이 얽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좋은 애는 벅찬 얼굴로 고결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두 집안이 이렇게 얽힌 것도.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다 운명이었나 봐요. 고결도 마주 웃었습니다. 25해 전 캄캄한 도로 위에서 맺어진 그 인연이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을 마주보게 했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고결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날을 원망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잃은 건 여전히 아프지만 그 자리에서 저를 살린 손길이 있었고 그 인연이 지금의 은혜 씨로 이어졌으니까요. 좋은 애는 그 말에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있잖아요, 어흥이. 좋은 애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날 어흥이를 구한 것도, 어흥이랑 내가 놀이터에서 다시 만난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어져 있었던 거네요. 고결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오랜 조각들이 이 밤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로 맞춰진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저마다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무거웠던 시간을 함께 지나온 끝에 두 사람은 서로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결은 좋은 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하루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오래된 인연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씨 가족과 고씨 가족은 생명을 잇고 지킨 은인의 인연으로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집안은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25해 전 그날의 인연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좀처럼 말로 다 못할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조성준과 고결은 서로를 마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구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한 식구처럼 마주 앉아 밥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애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강연자도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얽혀온 두 집안의 인연이 이 자리에서 한층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구나. 조성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 그 도로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렇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으니 말이다. 서건식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오랜 친구는 함께 그 세월의 무게를 헤아리며 서로의 잔을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무게를 저마다 안고 있던 그림자가 아직 온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건식이 홀로 가슴에 품고 있는 25해 전의 또 다른 사연은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따뜻한 자리에서도 문득문득 낯빛이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오래 눌러온 그 무거움을 서건식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을지 모를 또 다른 사람의 자취 역시 아직 또렷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치가 그 무렵 그 도로와 어떤 식으로든 닿아 있었을지 모른다는 어렴풋한 암시만이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조성준과 서건식이 뒤를 캐던 재무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겹쳐 감춰진 것들은 여전히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날만큼은 두 집안 모두 오래 지고 온 짐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온기에 기댔습니다. 고결은 좋은 애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을 살린 그 손길과 그 손길이 이어준 이 인연에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좋은 애 역시 이 사람과 함께 지나온 무거운 시간이 결국 이토록 귀한 자리로 이어졌음을 벅차게 되새겼습니다. 좋은 애는 문득 아버지 조성준의 곁으로 다가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빠. 그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날 어흥이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사람 곁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조성준은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져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조성준이 오래 안고 온 무거움을 온전히 씻어주었습니다. 25해 전 캄캄한 도로 위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두 집안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생명을 잇고 지킨 그 인연 앞에서 조씨와 고씨 두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그림자들은
다음의 이야기로 조용히 넘어가고 그날의 따뜻한 온기만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아 흘렀습니다. 본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안에 어떤 마음과 오래된 사연이 깔려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직전 회차에서 조성준이 보인 굳은 낯빛과 25년 전 그날의 사고를 향해 조성준과 서건식이 함께 얽혀드는 서늘한 예감을 가운데 두겠습니다. 지워진 고결의 기억과 조은혜가 잇고 있는 인연을 따라가면서 다음 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깔린 단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회차 끝자락에서 조성준은 딸 조은혜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결의 친아버지가 25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01년 고결이 겨우 7살이던 해에 벌어진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고결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앞에 조성준의 낯빛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이 동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조성준은 세입자로 들인 고결의 방에서 한순철의 사진을 본 뒤로 자꾸만 낯이 익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부자가 닮아서 그렇겠거니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여운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 여운이 25년 전이라는 시점과 정면으로 만나는 순간 조성준의 마음속 무언가가 크게 흔들린 것이지요. 그래서 조성준은 곧장 고결의 방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디서 지내다 어떻게 입양됐는지를 조심스레 묻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라기엔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무거운 물음이었습니다. 조성준은 회사에서 트집 잡을 빌미조차 주지 않을 만큼 곱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독 이 사진 앞에서, 이 시점 앞에서만 평정을 잃습니다. 이 굳은 낯빛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조성준이라는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조성준은 오랜 실직을 감추려 1년간 출근하는 신용을 했을 만큼 가족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써 온 사람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동창이자 상사인 고대치에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딸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굳었다는 것은 그 25년 전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 어딘가에 새겨진 일임을 몸이 먼저 알아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 낯익다는 감각은 머리가 아니라 무의식이 먼저 붙잡은 신호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조성준이 25년 전 그 사고와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이 낯익었던 까닭과 딸의 말 한마디에 낯빛이 굳은 까닭이 하나의 오래된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성준의 조심스러운 물음은 그가 이미 그날의 어딘가에 서 있었을지 모른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고결에게 그날은 통째로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일은 다 기억나는데 유독 사고 현장만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최근에야 꿈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홀로 남은 방에서는 어디선가 울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사고 현장 저편에 멀찍이 서 있던 흐릿한 사람들의 형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였는지 또렷이 보고 싶지만 도무지 기억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떠오를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옵니다. 이 기억 상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선택적 기억 상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앞서 조은혜의 입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던 그날을 마음이 스스로 덮어버린 것이지요. 고결의 상처는 층위가 둘입니다.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여인 어머니와 생일날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 다락방에 갇혔던 감금의 기억입니다. 이 두 상처가 겹쳐 좁은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폐쇄공포와 공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고결은 그것을 멀미라 둘러대며 감춰왔습니다. 그런데 조은혜의 조력으로 고결은 반복되던 그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음을 자각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에서 마주서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길에서 조은혜의 조력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조은혜는 자신이 만든 조이에게 그 옛날의 교통사고 기사를 찾아달라 부탁해봅니다. 너무 오래되고 단순한 사고라 남은 자료가 없다는 답만 돌아오지만 개발자인 조은혜를 엄마라 부르며 조이가 건네는 위로가 홀로 애쓰는 마음을 잔잔히 어루만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다시 그 사람을 다독이는 장면입니다. 고결이 스스로 그날을 파고드는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결은 편찮은 고강수에게 여쭙는 길을 사양하고 홀로 경찰서를 찾아 오래된 사건 기록을 조회하려 했습니다. 자료가 폐기됐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도 정보 공개 청구와 검찰 조회로 길을 넓혀갑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절제하는 고결이 이 일만큼은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만큼 지워진 그날이 고결에게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흐릿한 사람들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손잡이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고결이 되찾으려는 기억의 조각, 특히 현장에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가 이 사고의 진상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25년 전이라는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걸려 있습니다. 바로 서건식입니다. 서건식은 오래도록 동유럽 지사 5년 파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 5년을 복역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동팔은 그 시절 같은 방을 쓰던 감방 동기로 서건식을 붙잡고 오래 협박해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한순철의 사고와 서건식의 사고가 같은 사건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가해자가 자수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해지고 다른 한쪽은 실형 5년이었습니다. 형량이 이렇게 다르니 두 사고를 섣불리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25년 전이라는 시점만 겹칠 뿐입니다. 이 애매함이 오히려 이야기의 긴장을 만듭니다. 겹치는 듯 어긋나는 두 사고가 세 사람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건식은 딸 서승리에게 이 오랜 과거를 직접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과 딸이 자기 때문에 위험에 빠졌던 데 대한 자책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 묻되 아내 유정란에게만은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만큼 그날의 무게는 서건식이 홀로 짊어져 온 짐입니다. 서건식의 과거를 둘러싼 위장은 이 드라마가 오래 쌓아온 큰 줄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잃어버린 딸 연순이 실은 강연자였다는 출생의 비밀이 그러했고 서건식의 동유럽 파견이 실은 수감을 감춘 위장이었다는 사실이 또한 그러합니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입니다. 서건식은 죗값을 다 치렀다며 담담히 과거를 받아들였지만 정동팔의 그림자와 딸이 겪은 위험은 그 과거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조성준의 물음은 서건식에게도 다시 그날을 마주하게 하는 문이 됩니다. 앞선 회차에서 고결은 경찰서 전화를 받던 순간 조성준과 서건식과 고대치 세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의 사고 현장의 흐릿한 형상을 겹쳐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날과 얽혀 있으리라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직전 회차 끝에서 조성준이 서건식에게 25년 전 그 아이를 묻는 그 물음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그날의 사고로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건식이 되짚어줄 기록 속에서 그날의 진상이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 중심에는 세 사람의 얽힘이 있습니다. 조성준과 그의 딸 조은혜 그리고 조은혜의 연인 고결입니다. 25년 전 사고를 조성준에게 처음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딸 조은혜였습니다. 딸은 연인을 돕고 싶어 자신이 만든 조이에게 옛 사고 기사를 찾아달라 부탁하고 정보 공개를 신청하러 나서는 고결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의 잃어버린 아버지, 그 사고의 딸의 아버지 조성준이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조심스러운 구도는 없습니다. 조성준은 고결을 세입자로 들여 한 집에서 지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곱고 성실한 어른으로 고결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여기에는 묘한 어긋남이 있습니다. 고결은 자신의 방에 아버지 한순철의 사진을 걸어두고 살아왔고 조성준은 그 사진을 매일 스쳐 지나며 낯익다는 감각만 안고 있었습니다. 정작 두 사람은 서로가 그날과 어떻게 얽혔는지 알지 못한 채 한 지붕 아래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이 어긋남이 풀리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무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조성준이 그날의 사고와 얽힌 사람이라면 그 사실은 고결과 조은혜의 사랑에 큰 파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잃은 바로 그날 자기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울 법한 구도이지요. 조은혜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 구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조은혜는 어머니 강연자와 이영화 사이를 잇는 다리를 자처했고 고결의 공황과 악몽과 유년의 기억을 곁에서 함께 감당해온 회복의 동반자입니다. 이제 그 조은혜가 고결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길에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자기 아버지 조성준이 서 있다면 조은혜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얽힘은 누구 하나 쉽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사건 안에서 만난다는 데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꼭 원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로에 홀로 남겨져 위험에 놓였던 어린 고결을 누군가 안아 옮겨 목숨을 지켰다면 그 손이 조성준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조성준이 그날 고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가 밝혀지면서 원망이 아니라 은인의 인연으로 두 집안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은혜와 고결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강연자는 목걸이를 오래도록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0년간 그 목걸이는 어머니 이영화와 자신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목걸이를 다 싸들고 가 이영화에게 내던지며 다시는 보지 말자 했지만 결국 다시 돌려받았던 사연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법적인 가족으로 한 서류에 묶인다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다면서도 강연자는 끝내 호적에 딸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까닭은 아이들입니다. 처음엔 고결과 조은혜의 교제를 반대했지만 고결이 스스로 입양아임을 밝히는 걸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도 입양과 파양을 겪은 사람이기에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강연자가 호적에 오르면 고결과 조은혜가 인척으로 얽혀 두 사람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되찾은 자신의 오랜 자리보다 아이들의 앞날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영화는 아이들 문제는 상관없으니 딸로 올라와도 된다 했지만 강연자는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아이들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싶지 않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물러섬을 두고 은수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고결과 조은혜의 교제를 적극 찬성으로 돌변했습니다. 고대치와 함께 가장 큰 골칫거리 하나가 해결됐다며 흡족해했습니다. 강연자의 이 결정은 그동안 이 인물이 걸어온 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강연자는 되찾은 어머니를 오래 밀어냈고 진짜 생일에 끓여온 미역국 앞에서야 비로소 엄마라 부르며 무너졌습니다. 화해한 뒤에도 달라질 건 없다며 담담히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그런 강연자가 이번에는 서류 한 장의 이름보다 아이들의 앞날을 택했습니다. 50년의 서름을 뒤로하고 내린 이 물러섬은 정을 서서히 쌓아가는 어머니가 딸의 사랑을 지키는 방식으로 읽힙니다.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모녀가 모녀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조성준의 말이 그 결정을 조용히 받쳐줍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강연자의 물러섬이 도리어 고결과 조은혜의 앞길을 여는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이 두 사람의 결합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조성준의 고든 성정은 회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대치가 조비서 부부가 딸 연애 때문에 회장 딸 자리를 포기했다. 비아냥거려도 조성준은 호적의 이름을 안 올린다고 모녀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담담히 받아쳤습니다. 오히려 조성준은 요즘 재무팀 결제 서류가 통 올라오지 않는 까닭을 되물었습니다. 고대치는 전자결제로 바꿨을 뿐이라 둘러대며 상사이자 손이 형님임을 내세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조성준은 회장 체제 아래 한 부서만 예외를 두는 건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닙니다. 고강수가 고대치와 관련해 뭔가를 감지하고 조성준에게 은밀히 뒤를 캐보라 맡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성준과 서건식은 고대치가 비자금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함께 조사해 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25년 전 그날의 진상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이 동시에 지금의 비자금 의혹을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은폐가 같은 세 사람 사이에서 겹칩니다. 고대치는 오래전부터 강연자의 호적 등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공작해왔고 후계 경합에서는 정보 탈취와 송출 사고의 배우로 지목돼 왔습니다. 아들 고민호에게 금고를 몰래 연 일을 들킨 뒤로 부자 사이의 균열도 커졌습니다. 고대치가 왜 이렇게까지 몰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대치는 고강수의 외아들이지만 이영화의 친자는 아닙니다. 평생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소외감이 있었고 강연자가 이영화의 친딸로 밝혀지자 자기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재무팀 결제를 전자결제로 돌려 서류를 감추는 움직임은 그 불안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은폐일 수 있습니다. 조성준의 고든 물음이 그 은폐의 첫 자락을 건드린 셈이지요. 의부사들로서 오래 눌러온 소외감이 폭발하며 고대치의 고립과 폭주는 점점 깊어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조성준과 서건식의 조사가 고대치를 서서히 옥죄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끝이 25년 전 그날의 그림자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세동창이 저마다 안고 있는 그날의 무게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워진 기억 하나가 여러 사람의 오래된 사연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결에 잃어버린 그날은 한순철의 죽음만이 아니라 조성준과 서건식이 오래 안고 온 25년의 무게와 맞닿아 있습니다. 조은혜가 이어온 인연이 두 집안을 은인의 연으로 묶어줄지 아니면 원망의 실마리가 될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강연자가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물러선 그 자리에서 다음 회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물음의 끝이 더 궁금해지는 거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조성준이 서건식에게 던진 25년 전 그 아이라는 물음입니다. 사진이 낯익던 까닭과 굳어진 낯빛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그날 현장에 서 있던 사람들의 정체와 조은혜와 고결의 인연이 어디로 향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